브로콜리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중에 어떤 성분이 항암 효과를 발휘할까요? 브로콜리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과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 감량이라든지 변비 개선을 위한 식품으로도 많이 제공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천연 화합물, 천연 항암제라고도 불리지요. 파이토케미칼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암세포를 억제해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설포라판이 체내 특정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억제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의 성분 중에서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독 효소가 있어요. NRF2라고 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발암 물질을 제거하여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브로콜리의 성분은 여러 가지 암들을 예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위암의 큰 원인이기도 하지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을 비롯한 여러 소화기 계통의 암, 대장암, 더불어서 유방암 이런 곳에 항암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 주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나쁜 거는 잘 배출하고 좋은 거는 몸으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돕는 이로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섭취해야 항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브로콜리만 먹기가 좀 그런데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브로콜리를 고르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색깔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선한 브로콜리일수록 잎사귀 부분에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색이 훨씬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꽃봉오리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꽃봉오리 부분이 아직 펼쳐져 있지 않고 오그라져 있는 것이 더 신선하고 튼튼한 브로콜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줄기 부분인데요. 줄기가 무르지 않고 단단한 것, 얇지 않고 좀 두꺼운 것으로 고르는 것이 신선한 브로콜리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드시기 전에 세척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기농 브로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농약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꽃봉오리 사이로 먼지라든지 벌레의 알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브로콜리를 세척할 때는 일단 꽃봉오리 사이가 잘 벌어져서 각종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둔 후에 한 번 더 물에 두세 번 씻으시면 되시는데, 침지하시는 물에 소금이라든지 식초를 살짝 넣어서 침지를 해두시면 더욱 제거가 잘 됩니다. 깨끗하게 브로콜리를 세척을 하셨다면 아셔야 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브로콜리가 설포라판도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로콜리에 함유 영양소들은 대부분 고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고온으로 요리를 하시기보다는 생으로 드시거나 숨이 적을 정도로만 살짝 열을 가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열하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채소로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생으로 드시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샐러드에 넣으시거나 양념을 조금 찍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열을 했을 때 가장 잘 먹으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살짝 찌는 방법이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브로콜리를 살짝 찌게 되면은 비타민 C, 설포라판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흡수율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적 효과를 보시는 데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찜 이외에 볶음 요리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센 불로 오랜 시간 볶기보다는 약한 불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시고 숨이 적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찜이나 볶음이 아니라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안으로 데쳐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섬유질을 잘 보존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리법들을 활용한 레시피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브로콜리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중에 하나가 두부입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신 후에 두부는 부드럽게 으깨서 수분을 충분히 없애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두 가지에다가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등을 넣고 섞어서 무쳐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반찬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브로콜리를 잘 데치는 것도 중요한데 두부를 면보에 싸가지고 수분을 꽉 짠 뒤에 넣어주셔야지 그 고소한 식감이 굉장히 잘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거나 혹은 볶아서 오이,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소의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고요. 여기에다가 드레싱으로 올리브유, 레몬즙을 살짝 더하시면 상큼한 맛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줄기 무침입니다. 브로콜리가 버릴 게 없는 식재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꽃봉오리 부분을 많이 드시고 줄기 부분은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줄기를 꽃봉오리와 함께 살짝 데치거나 볶으신 다음에 얇게 썰어서 마늘이나 고추장, 간장 등을 같이 넣고 부쳐 드셔도 맛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함께 계신다면 얇게 썰은 줄기에다가 맛살을 살짝 찢어서 들깨가루, 마요네즈, 꿀 등을 넣고 같이 버무려 드시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별미입니다. 간은 마지막에 소금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릴 게 없는 브로콜리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브로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건강한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섭취가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와파린과 같이 혈전용해제라 그러죠.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던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항응고제 약 드시는 분들인데요. 항응고제라는 말 자체가 혈액이 쉽게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반대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라고 해가지고 혈액을 응고하는 기능을 돕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따라서 비타민 K가 많아지면은 와파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의 약물이 효능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 등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브로콜리와 같은 식재료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말 그대로 소화기 계통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특정 음식, 특정 영양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배변 문제,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들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포드맵이라고 하죠. 장에서 발효돼가지고 가스를 생성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은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드맵 중에 브로콜리에는 프록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발효가 되면 가스를 발생시키고 복통이라든지 그로 인한 팽만감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일단 섭취를 제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증상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소량씩 섭취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음식들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잖아요. 이때 오래 두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뭐든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실제로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부패를 늦추게 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왜 발암물질이 생기는지 좀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올바른 냉장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 속의 장기 보관이 원인입니다. 보통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은 2일에서 3일 내로는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보관이 지속이 되면 식품 속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대표 영양소들이 화학적 변화와 미생물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발암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완전 밀폐입니다. 음식 보관하실 때 밀폐를 잘 해주지 않거나 혹은 음식이 공기에 자주 노출이 되면 그로 인한 산화와 부패가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의 온도 변화입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거나 혹은 적정 온도보다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미생물 활동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습도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한 것을 좋아하죠. 냉장고 속에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증식이 당연히 촉진이 됩니다. 오래된 햄이나 소세지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되면 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곡물이나 견과류를 제대로 밀폐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자라나게 되죠. 이거 역시도 강력한 간암 발암물질이 됩니다.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음식들 혹은 물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관을 짧게 해주거나 냉장이 아닌 냉동 혹은 실온이면 실온 올바로 보관을 해줘야겠죠. 먼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 식품은 개봉 후에는 금속이 부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 상할까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감자는 냉장 보관 시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가 아닌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 냉장고 안에 보관은 하는데 보관법이 잘못돼서 생기는 발암물질들도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절인 생선들, 명란젓이라든지 멸치육젓, 우려놓은 지 오래된 육수들, 육개장이나 사골국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플라톡신입니다. 흔히 곰팡이 독소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플라톡신은 냉장고 속에 하얗게 곰팡이 피어있는 잼, 빵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쌀이라든지 보리, 콩 등의 곡물류와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어나면 푸르스름하게 많이 발견이 되지요. 아플라톡신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밀폐를 해두지 않고 먹던 그대로 비닐째 보관을 하거나 밀봉을 했다고는 하지만 잘 해두지 않아서 그 안에서 습기가 차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를 하고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잼 같은 거 보시면은 잼에 곰팡이 핀 부분만 덜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만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음식 전체에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전량을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론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지방산화물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방이 산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데요. 배달음식으로 치킨이나 탕수육 시켜 드시면 냉장 보관하시죠, 남은 거. 치킨은 이미 기름에 튀기기 시작을 하면서 산화가 시작되는데 산화가 시작된 채로 냉장고에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산화가 더욱 진행이 됩니다.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산화도 빨라지기 때문에 발암물질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지요. 개봉한 지 오래된 버터, 견과류 등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 육수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한번 끓이면 며칠씩 데워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한 번 끓이면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끓이고 많이 반복을 하시는데요.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탕을 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벌 먹을 분량씩 소분을 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냉장고 속 발암물질을 없애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했던 별것 아닌 습관들이 발암물질을 많이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의 작은 습관만 바꿔줘도 냉장고 속 발암물질 없이 건강하게 식생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고요. 음식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꼭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좀 섞어서 내부를 한 번씩 닦아주면 음식으로부터 오염되었던 세균이나 곰팡이들을 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칸막이, 서랍, 냉장고 문, 고무 패킹까지 청소용 소를 이용해서 문질러 닦아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겠죠. 패킹 부분에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만 잘 해줘도 냉장고 안에 냉기 순환이 훨씬 효율적이고 냉장고 자체의 냉기 밀폐 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관력이 매우 좋아지겠죠. 만약에 지금 냉장 보관을 해도 3일 이내에 쉽게 음식이 상한다 라고 하시면은 냉장고 안에 냉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거든요. 반드시 냉장고 청소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발암물질 없애는 올바른 음식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은 비닐이 아니라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였더라도 개봉을 했으면은 일주일 안으로는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용기 안에서 습기가 생기면은 박테리아 번식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수분 제거를 위해 종이 타올이라든지 혹은 용기 안에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을 해주시면은 습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은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을 해서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서 냉동고에 1, 2개월 정도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견과류도 역시 2, 3일 내에 드실 분량은 냉장고에 넣으시고 밀폐 용기 사용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장기 보관은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이나 곡물은 습기가 차단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냉장고는 쉽게 습기가 차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선이나 해산물 등을 만약에 생물로 구매를 하셨다면 반드시 구매일 포함 2일 안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역시 냉동으로 소분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물의 경우는 냄비째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되고요. 한번 데운 것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한번 섭취할 분량으로 소분을 해줘서 단기간에 드실 거는 냉장 보관, 아닌 거는 냉동 보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 배달 치킨, 탕수육, 배달 직후에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냉장고로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섭취가 시작되고 2시간 이내에는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남은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5도씨 이하의 냉장에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지방이 냉장고 안에서 산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줘야겠지요. 배달이 왔던 그 종이 상자 그대로 보관을 하면은 산화가 훨씬 빠르게 촉진됩니다. 밀폐 용기라든지 랩으로 감싸서 공기를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알루미늄 호일이나 키친타올 쓰시는 분들 있으신데 역시 산화를 촉진합니다. 가급적 하루 이틀 안에 드시고 3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지요. 장기 보관을 예정하신다면 냉동실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재가열해서 섭취하실 때는요, 전자레인지라든지 기름에 다시 튀기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150에서 160도 정도 낮은 온도로 해서 천천히 가열을 해갖고 드시는 것이 발암물질도 최소화하여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냉장고 지도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냉장고 문에 냉장고 어느 칸에 어떤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지 종류랑 날짜를 함께 기입을 해갖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잦은 공기 접촉도 막을 수 있고 온도 변화도 훨씬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밀폐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냉장고 속에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실제로 플라스틱 속 대표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것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고온에서 훨씬 더 많이 방출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라든지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그대로 바로 담을 때 많이 위험해지겠죠. 플라스틱 소재의 그릇이 냉장고 속에서 BPA를 방출하는 위험도는 실제로는 낮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긁힌 자국이 있다든지 오래돼서 코팅이 좀 벗겨진 그릇 같은 거는 자체만으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실 거라면 유리 용기라든지 스테인리스 용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양사님, 아침 공복 커피와 식후 커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복 커피와 식후 커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각성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민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원리로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업무 효율성과 기분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비슷한 원리로 운동 전에 공복 커피는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지방 연소에도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공복에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장의 연동 운동도 활성화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몸 전반적으로 자극체가 되는 만큼 이 공복 커피는 소화기관에도 좀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데요. 공복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해서 위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들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과도한 신경계 자극으로 인해서 적당히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되려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불안감 같은 것이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식후 커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커피는 위장에 자극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복에는 커피가 산성이 높은 소화액을 분비해서 비어있는 위에 속쓰림과 같은 자극을 유발을 하지만 식후에는 위장 자극이 위에 차있는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식후 커피의 원활한 흡수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후에 마시는 커피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커피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죠.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뇨작용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때 칼슘이 같이 배설이 되거든요.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골감소증과 같이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 섭취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럼 커피를 언제 마셔야 한다는 건가 의문이 좀 드실 텐데요. 공복이랑 식후 커피 중에 둘 중에 추천을 하라고 하시면은 저는 식후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식후 커피도 그냥 식사 직후가 아니고 식사 30분 이후에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 커피는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0분 후라는 조건을 달아봤는데 식후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영양소 흡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철분과 칼슘 흡수에 방해하는 것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텀을 둔 이후에 마시면 더욱 좋고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커피랑 우유를 같이 마시는 카페라떼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커피와 우유를 함께 마시는 카페라떼는 체내 칼슘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카페인의 영향으로 흡수가 최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거라면은 커피랑 우유를 따로 마시는 것이 더욱 좋고요. 카페라떼 자체는 맛과 향을 위한 자신의 기호용으로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는데 몸에 좋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아침 커피는 절대 못 놓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방법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이후에 커피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나는 공복에 한 잔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침 공복 커피로 드실 때는 디카페인 원두를 추천드립니다. 디카페인의 경우 카페인이 주는 이점 중에 하나인 교감신경 자극을 통한 대사율 증가, 이런 유익은 적습니다. 그러나 커피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디카페인에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피로하거나 정신이 번쩍 나는 자극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의 부담도 좀 적고 항산화 물질도 보존이 되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실 때 같이 곁들이면 좋은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바나나, 그릭 요거트와 계란,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양질의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식재료들입니다. 아몬드와 계란, 그릭 요거트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은요, 커피의 산성도를 완화해주고 그로 인해서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복 커피로 인한 위장의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카페인이 수분을 가져가는 것을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아보카도도 바나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곁들인 서양식 아침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바나나 반 개, 그릭 요거트 한 컵과 같이 곁들인 견과류 한 줌, 미리 삶아둔 계란 한 알이 있다면 한 알까지 같이 섭취를 하시면 꽤 괜찮은 커피를 곁들인 아침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만큼은 알고 드세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커피 추출 방법에 따른 차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요새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추출 방법에 따라서 맛과 향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에 따른 카페인도 함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이하입니다. 400mg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라 그러죠. 커피 중형 사이즈 약 140mg의 카페인이 담겨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경우에는요, 500ml 기준으로 180mg의 카페인이 담겨 있고요. 중형 사이즈 커피 기준으로는 하루 3잔 이하, 대형 사이즈 기준으로는 하루 2잔 이하의 커피가 권장됩니다. 드립 커피라 그러죠. 필터를 넣은 필터 추출 형식으로 바꾼다면은 카페인 함량이 훨씬 낮아집니다. 드립커피 한 잔을 200ml라고 했을 때 카페인은 약 95에서 120mg 정도 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라면은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보다는 드립커피가 훨씬 낫겠죠. 드립커피에는요,
카페스톨이라고 하죠. 커피 오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데 필터를 통해 함께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카페스톨은요, 커피의 맛과 풍미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여러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립 커피 형식으로 추출을 해줄 경우에는 여과지를 통해서 커피스톨이 많이 걸러집니다. 따라서 에스프레소 추출 형태보다 향은 좀 덜할 수 있으나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건강에 안전하게 커피를 드실 수 있겠죠.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우려내는 방식으로 카페인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컵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약 150에서 200mg까지 됩니다. 콜드브루는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소량을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마시잖아요. 농축 함량 자체는 높을 수 있으나 실제 섭취량은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조절을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드립 커피를, 고농축의 카페인을 원하신다면 에스프레소나 진하게 타신 콜드브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커피인데요. 믹스커피의 최대 장점은 편리하게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많이 단다는 게 허들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우유 맛을 내준 크리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리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 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정말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 회복을 원하는 경우라든지 갑작스럽게 저혈당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단 커피를 마셔야겠다라는 방법으로는 음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거는 절대 권장되지 않고요. 드시더라도 식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시되 통틀어서 하루 3잔 이상의 과도한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에 함유된 크리머를 대체한 성분이라든지 설탕량을 반으로 줄인 거라든지 설탕 대신에 천연 감미료를 넣은 커피라든지 다양한 믹스커피 대체품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먹는다면 훨씬 건강하고 향기롭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김상영양사 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